점심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글이네요. 일단 이걸 배워야 되는 건가? 점심 누구와 함께 할지를? 예. 근데 이제 뭐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어 현대인들의 소통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고요. 갈래를 보시면 시평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평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우리가 늘 주고받는 말이지만 외국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인사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사말이에요. 식사하셨어요가.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식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긴 한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심지어 저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인사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냥 인사말이라는 걸 알아서 식사했어요? 아, 예.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건 그냥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예. 어쨌든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인사가 없다는 거죠. 가난해서 밥을 흔히 굶던 시절이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식사 안부를 묻는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식사의 의미가 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삼시세끼는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는다. 자, 요거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아침 잘 안 먹지 않나? 예. 아침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한다. 뭐 먹는다면 이제 집에서 먹겠죠. 나는 근데 아니었어. 저는 아침을 보통 학교 매점에서 먹었습니다. 보통 1교시 끝나고 연락 뛰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 근데 집에서 먹고 나올 시간은 없고 이제 좀 늦잠 자고 그러면 그래서 매점 가서 먹었어요. 예. 그렇지 않나? 집에서 먹고 나오나? 모르겠네.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 글은 좀 예전 글이고 이분은 또 옛날 분이실 테니까 예. 대부분 집에서 아침을 먹는다. 식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먹는다. 바쁘다 보면 출근길에 자그마한 식당이나 가판 데에 들러 토스트와 같은 간이식으로 때우기도 한다. 아, 뭐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작 토스트 맛있겠다. 이도저도 아니고 아예 굽는 때도 많다. 아, 이게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아침 식사의 특징들. 한편 저녁 식사는 여러 사람이 어울릴 때가 많다. 직장 회식에서 동창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모임은 거의 저녁으로 잡힌다. 그렇죠. 아침에 회식을 하진 않잖아. 그 말이죠. 또한 친구들이 마음 느긋하게 담소를 나누고 싶을 때이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약속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이게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비유 이 예시가 그렇지 않나요? 직장 회식에서 동창회도 일단 너네가 할 리도 없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모임을 저녁에 잡는다.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뭐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그에 비해 점심은 어떤가? 이게 제목이 뭐였어요? 점심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죠? 점심이 포인트겠지. 점심 우선 새끼 가운데 집에서 먹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쵸? 여러분은 이제 급식을 먹을 거니까 급식충들 급식충 아무튼 급식들 급식들 먹을 거고 어른들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먹거나 뭐 밖에 나가서 어쨌든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먹는 게 일반적이죠. 대부분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직장의 구내식당이나 학교의 급식 등을 포함해 가족 이외의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옛날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내기나 추수로 한창 바쁠 때에는 들판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습이었다. 그런 점에서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점심은 가장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되죠? 정오 무렵 도심지의 식당가에는 3, 4, 5 몰려와 식사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하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먹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직장인들은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합니다. 요즘에도 보통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야 뭐 이제 급식을 먹으니까 같이 먹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까 결정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친소관계의 미묘한 지형이 가늠되기도 한다. 이제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랑 먹을 거 아니야. 너네도 그렇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같이 가고 뭐 그러지 않나요? 종종 기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수 있죠.
평소에 껄끄러운 감정이 쌓인 사람들이다. 일하면서 생긴 불편한 마음을 식탁으로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하 직원들에게 원망을 많이 사는 상사는 자칫 점심시간이 궁색해질 수 있다. 물론 상사가 함께 밥을 먹자고 하면 마지못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데도 많기는 하다. 이게 무슨 글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점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이거 예, 점심의 특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은 사회적 사교적인 성격이 짙다 이거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렇게 동행을 강요할 상사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 자체를 갖지 못한 미취업자나 실직자들에게 점심은 서러움과 외로움의 시간이 되기 십상이다. 십상이다. 뭐뭐하기 쉽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단어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집에서 먹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쵸. 실직자들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죠. 바깥에 나와 먹자니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 주머니 사정 또한 괴롭다. 돈이 없다는 거죠. 일본 영화 도쿄 소나타를 보면 직장에서 해고당한 주인공이 가족에게 차마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와 넥타이 차림으로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음식이라 해도 그런 상황에서 먹는 식사는 쓰디쓴 마시리라. 뭐 이건 추측입니다. 맛있을 수도 있지. 맛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가 봐. 그죠? 더 이상 취업의 가능성도 없이 그리고 함께 지낼 가족도 없이 인생의 황혼에서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궁핍하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의 점심은 한결 더 처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뭐 이제 노인분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혼자 점심을 먹는다.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낼 가족도 없고 더 이상 취업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황혼이야. 이런 상태에서 궁핍하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의 점심은 어떨까? 처연하다. 슬프고 불쌍하고. 황지우 시인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자, 아까 이거 갈래가 뭐라 그랬어요? 시평이라 그랬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거라 그랬죠? 황지우 시인의 이 시에 대한 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뭐 쓰였어요? 음성 상징어. 항상 정규할 때 얘기합니다. 보여야 된다고.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자, 가난한 처지.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거죠. 가난해서 라면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라면이 좋아서 먹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라면을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어린 시절을 회상 떠올린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더니 어릴 때 동생이랑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겠다고. 아시겠니? 그건데 그 생각을 떠올리니까 목이 맨 거야. 왜냐면 이런 거지. 그때는 가난했지만 어렸고요. 그죠? 그리고 동생이 있었잖아. 가족과 함께 있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은 가난한데 여전히 가난해. 근데 가족도 없고 난 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서러움이 복받치고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다음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일단 먹는 일을 거룩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요거는 뭐냐면 찬밥에 붙은, 그러니까 찬밥을 먹는 이런 거죠. 찬밥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근데 더운 목숨, 생명은 뜨거운 거거든. 우리가 차갑게 식으면 죽는 거거든요. 생명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운 목숨이라는 것은 어쨌든 숨이 붙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찬밥에 붙어있는, 찬밥을 먹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개인에서 세상으로 인식이 확대됨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개인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개인, 지금 혼자 라면발 건져 올리고 있는 그라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걸 세상으로 넓혔다는 거예요. 범위를. 아시겠니? 그 말입니다. 이거 개인에서 세상으로 인식이 확대됨. 그 뒷머리를 보라는 거죠. 명령형 어미가 쓰였죠.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파고다 공원을 가면 여기가 이제 그 종묘 종각 그쪽이거든요. 저는 학교가 여기 근처였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종로 쪽을 많이 갔고 이 파고다 공원 가는 그쪽에 이제 낙원상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이런 국밥집들 되게 옛날에 생긴 오래된 국밥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긴 되게 싸요. 굉장히 쌉니다. 왜? 그 노인분들 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 그분들이 뭐 착해서 싸게 받는 건지 아니면 주 고객층이 그분들이 싸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인분들이 거기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많이 드십니다. 탑골공원 근처의 국밥집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황지우 시인도 분명히 이제 그걸 봤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시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딱 여기거든요.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 그 순댓국밥집이에요. 여기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 그러니까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이 노인의 그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나의 정서가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먹는 일에 대한 거룩함은 이제 위에 있는 거고 여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황지우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보면 주제는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고 했는데 영탄적 어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거룩함이여. 이거 영탄적 어조예요. 이거 쓰세요. 여러분 쓰세요. 이거 쓰세요. 요게 영탄적 어조고요. 그 다음에 보라. 이것도 영탄적 어조로 볼 수 있어요. 영탄적 어조.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는 영탄법이 쓰여도 영탄적 어조지만 영탄법이 쓰이지 않아도 이렇게 명령형 어미라든가 이여라는 감탄형 어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고조를 통해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시를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이제 인용했고 요 시를 평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향해 달리는 한국에서 그렇죠? 눈물겨운 찬밥 신세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제가 자본주의를 항상 비판하는데 물론 자본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또 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비판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근데 노인들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를 향해 달리는 이 한국에서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한국에서 노인들은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무쓸모니까. 일터에서 너무 빨리 물러나고 인간관계는 점점 희박해진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가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점심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왜? 점심은 밖에 나와서 먹어야 돼. 사교적인 거예요. 점심은.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점심은 사회적이고 사교적이란 얘기도 했나? 네, 사회적 사교적인 성격이 짙은 게 점심이란 말이야. 근데 노인들은 그 사회적 사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밀려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심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식사는 무엇을 먹는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혼자 먹잖아. 그러니까 점심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장이 없어도 밥을 먹을 가족이 없어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도 역시 일본의 선행 사례들이 참고가 된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었으니까. 최근 고령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창안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생활 공유 거주 공간이다. 기존의 노인홈과 달리 일반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아침에 그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럴 거면 그냥 그 집에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원룸촌처럼, 뭐 원룸은 아니어도 어쨌든 주방 공유를 하는 거지. 거실과 주방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을 땐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활 공유 거주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사회와 사교가 생기잖아. 그죠?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점심시간에 동네 주부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함께 요리하고 점심을 먹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구나. 어차피 혼자 집에 있기가 무료한 이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부들도 혼자 집에 있기가 무료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노인분들과 함께 뭐 밥을 먹는다. 물론 노인들도 식사 준비에 동참한다. 심지어 어떤 치매 노인은 젊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예전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그때만큼은 비교적 정확하게 말을 한다. 노인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수동화하고 노인들끼리만 지내야 하는 일반적인 복지시설과 달리, 여러분 요거 단어 이해하셔야 돼요. 수혜, 혜택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야. 노인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수동화하고 노인들끼리만 지내야 하는 일반적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복지시설은 노인들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고, 수혜의 대상으로 수동화한 거고 노인들끼리만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거죠. 이거 생활 거주 공간. 일본의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시설의 경계와 세대의 장벽을 넘어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활력이 늘 샘솟는다. 지금 예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사례라는 건 실제로 있었던 예시죠. 사례를 제시했고요. 미국의 어느 대한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한다. 물론 자기가 먹을 것은 싸가지고 와야 한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싫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좋다. 그런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사 이외의 어른을 접하며 다양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예.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으면 아마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걸요. 예.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죠. 교사나 부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인성 발달에 유익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식사를 매개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다면 일상의 윤기가 더해질 것이다. 자, 미국의 사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집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싫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공동체, 뭐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점심이라는 이 식사를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식사로 만드는 거죠. 혼자 밥을 먹지 않고. 한국어에서 점심은 낮에 끼니로 먹는 식사라는 의미로 원래부터 독립된 단어다. 그런데 그 말이 단순한 식사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점심때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점심은 아침이나 저녁과 달리 말의 뿌리가 다른 것이다. 그래? 저녁 때라는 말을 안 쓴다고? 아침 때는 안 써요. 예, 아침 때라는 말은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 때라는 말 쓰죠. 예, 왜 안 써? 물론 저녁은 한자는 아닙니다. 예, 좀 이건 억지인데, 약간 억바인데 억바. 그건 한자로 점심이라고 쓴다. 이건 이제 중요하죠. 이게 점 있죠, 점 찍는다 할 때 점. 심은 마음심. 그래서 마음의 점을 찍는 것이다. 이게 점심이다. 네, 이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점심이다. 식구라는 말처럼 가족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가족이 점점 해체되는 지금 새로운 식구로 맺어지는 이웃들이 생겨나야 한다 주장이죠. 생겨나야 한다 주장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글쓴이의 주장. 홀로 사는 노인이나 결식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이 한 곳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 도시락을 배달해주면 결국 그 사람도 밥을 혼자 먹잖아. 그 도시락을 혼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해주지 말고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중증 장애인은 못 오니까 배달을 해주는 건데요. 홀로 사는 노인분들도 오기가 힘드시니까 배달을 해드리는 건데, 뭐 결식 아동은 오기가 힘들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함께 어울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관청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휴 공간은 여기 나와 있죠. 쓰지 않고 노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시도해 봄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청이나 사회단체에서 놀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점심을 먹는 어떤 모임을 만드는 거죠.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거기에서 점심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라 밥과 말이 어우러지는 성찬이다. 몸과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됐죠? 성찬이 나와있죠? 단어 뜻 알아두시고요. 밥과 말이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대화를 하고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식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